자, 이제는 이제 주택법에 관한 사항이죠. 주택법 역시 또 7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인트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제1절 보면 총론이 있죠. 자, 1번 문제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죠.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터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구분된다. 맞죠. 네, 이번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 2종 근린생활시설의 다중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에 따른 다중생활 모두 준주택이다. 맞죠. 다음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의 일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착공, 신고 및 사용 공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공구는 대개 공구 별자 나오면 300세대이고 그렇지 않고만 나오면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다 나눌 수.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은 공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공구 별자 나오면 300세대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5번에 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건 저에너지 건축물의 그 조성을 위해서 하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뭘 설명한 거냐?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그럼 뭐야? 자, 이건 뭐 친환경,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쓸 때 건강 친화형 주택이라고 그러죠. 건강 친화형 주택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2번에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당연히 맞죠. 그죠? 다음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간의 일부를 세대를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국민주택이란 국가재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가 자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한 85제곱미터를 원칙으로 하죠. 그 다음 4번 보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란 그렇죠.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자, 저에너지 건설 기술 조성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이 정한다. 맞죠. 5번 건강 친화형 주택이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 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을 말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주택법령상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건 이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 얘는 여기 있을 때 복도가 있겠고요. 복도가 있다면 공동주택 중에서 여기 벽을 갖다가 경량 구조로 하든 아니면 여기다가 연결문을 갖다 놓든 이거와 그 다음 뭐가 있으면 별도의 욕실과 부엌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별도의 현관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여기 당연히 현관이 있고
욕실과 부엌이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이 있어야 되죠. 현관 빠졌습니다. 다음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2번 맞죠.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역시 4번도 마찬가지죠. 전체 주거지름은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을 넘을 수 없어요. 그 다음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들을 적용할 때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여기에 뭐 세대가 몇 개 나눠줬더라도 하나로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거고요. 4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에 건설한 주택이다. 맞죠. 그 다음 2번이 틀렸네요.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같은 경우는요. 자, 뭐라 볼 수 있어요?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5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 다음 원룸형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 제곱미터로 좀 고쳐주세요. 자, 이하로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 맞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는 걸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건축법령상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부대시설은 뭐 딸린 거죠. 딸린 걸 부대시설이라 그러죠. 그러면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딸린 거니까 부대시설 맞습니다. 관리사무소 딸린 거죠. 주차장 딸린 거죠. 주민의 운동시설, 경로당은 복리시설이죠. 복리시설. 4번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역시 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무슨 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절 주택의 건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등록은 누가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등록사업자. 우리가 보면 등록사업자는 여기에 실적이 있어야 돼. 실적. 연간 자, 주택을 건설하든 대지를 조성하든 주택은 단독이 있겠고 공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간 20호 이상 20세대 이상 단 우리가 도시형은 30세대가 있을 수 있겠고 플러스 1세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 기준이 있다면 자본금에 대해서 법인이니까 3억 이상, 개인은 5억 이상 되겠죠. 자, 개인의 경우는 우리가 더 배가 되면 6억, 자 5억 됐습니다. 자산 평가액 그러니까 뭐 개인까지 합시다. 그다음 누가 아니면 인적 요소가 있죠. 기술자 1인 이상. 그다음 물적 요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규모가 없어졌습니다. 자, 등록을 누구한테 등록하냐면 국토장관한테 등록해요. 국토장관한테. 그러면 비등록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럼 비등록사업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인데 민간시행자 중에서는 토지 소유자, 다음 주택조합, 고용자가 있겠죠. 여기는 같이 할 때는 비등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지방공사니까 등록할 필요 없죠. 고용자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반드시 must. 자, 여기 보면 사업을 할 때 얘네들은 단독으로 합니다. 여기는 공동인데 여기 있는 고용자는 반드시 must 같이 해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이 역시 또 2번도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다음 3번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자는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할 수 있다. 자, 종료됐으면 결격 사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죠. 다음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등록증일 대여를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아니죠. 반드시 말소하죠. 말소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을 한 경우하고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는 반드시 말소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일단은 중대 명백이 아닌 한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뿐이네요. 다음 2번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시형생활주택은 자 도시형생활주택 있죠. 자 연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원래는 30세대 또 원룸면 30 플러스 1세대 아닙니까? 틀렸고요. 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등록한다. 자 바로 맞는 표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연간 1만.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도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must 반드시 해야 된다.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시공할 경우에 등록사업자의 시공자료 책임뿐만 아니라 손배 책임 다 져야 됩니다. 두 가지 다. 다음 5번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것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것도 우리 좀 조심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주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뭐에 대한 거냐?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의 가입을 알선하게 하는 것. 소위 기본적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입 알선 업무는 일단 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건 2번 뿐이네요. 다음 3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조합 설립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가계 3분의 2 이상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이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조합은 설립 인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그래서 인가가 원칙이지만 단 하나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해서 한다. 알겠죠? 그때는 뭐가 되도록 되냐면 신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2번이 틀렸네요. 신고라 되죠. 원칙적으로 3번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인데 임대주택은 제외시키죠. 50%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 인가받은 후에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원칙적으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2년. 자.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4번 주택법령상 조합원의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경우를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후부터 15일 이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한다. 자, 맞습니다. 수리 여부는. 자, 그 다음 3번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이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 신고하고 그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냥 선착순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면 돼요.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 가져간다.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 네,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미 수립되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 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조합 설립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그다음 5번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에 의해서 한다.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5번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중축형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예물의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단 조례구려. 자, 창립총회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현명한 조합 규약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기면 3번이 왜 틀렸느냐. 리모델링 결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토지사용 승낙서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라고자 한다. 그러면 3분의 2 이상과 과반수. 그렇죠. 동별로 하고자 할 경우는 그 동의 각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일부 또 개정됐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그 다음 4번 보면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자, 증축형을 했죠. 15년. 대수는 10년 증명. 그 다음 조합원의 명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자, 우리가 봐요. 국가와 LH공사는 국토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만화되어 있어요.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광자 시장 군수한테 가는 거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이 없다는 걸 잘 아셔야 되겠죠. 구청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국토장관이 있죠. 한마디로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조심할 게 국가하고 LH공사만 자 국토장한테 받는다. 330만 제곱미터. 그래서 국책사업이면 그런다. 또 균형발전에서 국토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에 있다. 그러면 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 구청장이 안 들어갑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맞죠. 공구별이 되려면요. 300세대 이상이면 공구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600세대 이상이 나눈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음 4번 주택건설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 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 규모로 산정한다. 맞습니다. 5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생활환경 정비사업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 승인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또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인 경우도 역시 제외시킨다 하는 것을 같이 말아두세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 주택법령에 규정된 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공급일이 아닌 승인받은 날부터 2년 내 착수는 아니죠.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원칙적으로 5년 내 착공해 줘야 돼. 그럼 만약에 공급별로 냈다 그러면 공급별은 최초 5년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주택건설 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 기부 체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그 다음 3번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되겠죠. 공부를 하려면 600세대 이상. 그 다음 4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이건 안 되죠. 감리자를 사업계획 승인 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가서 후에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감리자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계획 사업주체가 가져간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경우냐.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 내용 자체를 갖다 보면 지정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이제 사업주체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꼭 이해하세요. 그 다음 5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기준은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한다. 아니죠. 건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로 정한다? 대통령령. 그 다음 이제 8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렇습니다. 1번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에 있는 경우 그 건물은 매도 청구 대상 당연히 되죠. 그럼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 적어도 3개월간 미리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3개월간 미리 협의. 자,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그 다음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자 95%까지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단은 80%까지 소유권을 갖다 확보했다면 뭐는 해줘요 원래?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해줍니다. 원래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지만 80%까지. 그럼 그 이후에 3개월간 미리 시가로서 협의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협의해가지고 95% 이상을 얻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다음 95% 얻지 못했다 그러면 거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이전 10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상속받은 사람 이 사람들 제외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그 95% 해야 됩니다.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후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9번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주택건설 용지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매각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자. 몇 퍼센트? 50% 이상 건설한 자. 그들한테 해야 되겠죠. 2번 주택조합 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택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조합주택 건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국공유를 갖다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것 당연히 맞죠. 다음 국공유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는 뭐가 된다? 환매. 그렇죠?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 매각할 수 있겠고, 이때 채비지를 갖다가 매각하는 가격은 원래 감정가격이지만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면 조성 원가, 특히 소형의 국민주택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이라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조성 원가로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0번 문제를 보도록 해봅시다. 정답 1번이었고,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를 위한 규정으로 틀린 것. 자, 1번 등록사업자인 사업주체. 등록사업체는 안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하는 사람, 이 사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인정고시가 되는 걸 보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수용 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에 징수를 위탁. 그럼 2%만 주면 되는 겁니다. 민간이 했다 하면 감사도 4%라 했지만 이건 2%만 하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국민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행정기관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등사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무료 청구할 수 있는 거. 다음 5번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당연히 맞죠. 이러한 사람이. 자, 그러면 정답 자체는 1번이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1번 등록사업자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1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의 토지 수용과 저당권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국가, 지방자치, 주택공사 등이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데, 이 경우 국토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 받을 게 이미 뭐 했어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갖다가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사업인정고시 방법으로 본다. 그러면 되겠죠. 틀렸죠. 등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 기한은 어느 동안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도록 됐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하는 것이다.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번 보면 3번 주택건설 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한은 입주한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입주한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당해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신청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왜 틀린지 알겠죠. 여기는 정확한 표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 소유권 이전 가능한 이후까지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 이제 4번 보면 위 기간 내 사업주체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행할 수 없는 행위로 저당권 설정 행위, 가등기 담보권 설정 행위, 전세권 설정 행위, 지상권 설정,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야 되겠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냥이 아니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부기등기일 이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 등을 한 경우에 그 효력은 뭐가 된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무효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또는 대지수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을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는, 원칙적으로 이 사람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누구한테 받는 거죠? 국토교통장한테 받는 거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그럼 2번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동별로 받을 수도 있고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해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 5번 보면 사용검사권자는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받을 때 임시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임시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 대상은 구획별로 임시사용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이제 13번을 갖다 우리가 나와보면 되겠는 거 아닙니까? 자 13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매도 청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자 사용검사 매도 청구는 왜 나오는 거냐? 여기 보면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여기 5% 미만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여기 있는 사업주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회복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5%를 상대로 해서 사용검사 이후에 분양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거꾸로 뭐 할 수 있냐? 가서 매도 청구하는 거죠. 그 1번 주택 복리시설을 포함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를 포함하는데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그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뭐다? 시가로 한다는 거 꼭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가로. 그 다음 2번이 틀렸네요.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기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얼마? 요게 틀렸죠. 우리가 여 자체가 정확하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마 표현하면 4분의 3.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 동의로도 선정하며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중 소를 제기한 자에게만 요령을 지정받고. 다음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이상이 맞죠. 자, 다음 5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5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구상권 행사. 다음 이제 주택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택 공급 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시험제 아주 자주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걸 꼭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 주체가 있다면 공공사업 주체가 있고 민간사업 주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자, 이 민간사업 주체는요. 입주자 모집 공고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시장구청장한테. 그러나 이들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인이 아니라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리시설은. 그러면 여기는 왜 틀렸냐? 공공시행자는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1번 틀렸네요.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하는 마감 자재 목록과 견본주택 각실에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장군수청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자, 여기는 누구든 사업주체 누구든 견본주택 영상물하고 이건 다 견본주택 거예요. 마감자재 목록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사용 검사 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2년 이상 보관한다. 2년 이상 보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다음 3번 관광진흥법에 지정된 관광특구로서 건설 공때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지 않는 주택은 뭐냐 보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우리가 쓸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제 자유 구역 내에 외자 유치를 위해서 심의 의결을 거친 것이면 안 납니다. 그다음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이면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역시 X랑 알고 있겠고, 그 다음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도시형생활주택 역시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는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20일 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며칠 내? 20일 내. 그래서 이건 분명히 틀렸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네요. 예, 그런 것은 2번 뿐이구나. 나 2번 주택법령상 분양가격 공시에 관한 사항이다. 틀린 거.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에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그래놨습니다. 자, 당연히 옳은 표현이겠죠.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공간의 분양가격을 공시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서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수도권 지역이면 분양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주택가격 상승에 우려가 된다면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X.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그 4번과 같은 거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하는 경우에도 분양가격을 뭐하도록 되어 있다? 공시한다. 당연히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3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장관이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장관이 할 때 시도사한테 의견을 들어서 주거정책 심의에 거쳐서 가서 지정 공고하고 통지를 하죠. 누구한테? 시장군구청장한테.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하러 왔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안 했다가 가서 공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2번 틀렸네요.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서 지정한 날에 속한 달 바로 전달 직전이라는데 소급해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다. 또 직전월 소급 12개월간 아파트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했다.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분양가 상한제 정지로서 직전을 서고 3개월간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에 대해서 몇 배? 2배 초과했고 역시 직전을 소급해서 주택 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됐다.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 우리가 경쟁률 나오면 직전을 소급 3개월간 250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뭐라면 여기는 2개월간을 기점으로 하죠. 2개월간에서 가져가는데요. 그 자체가 5대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붙은 내용 그 직전은 3개월이란 말 다 필요 없어요. 그걸 공통적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틀렸구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보도록 해봅시다. 4번에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공급질서 교란행위 어떻게 공부했느냐면 이렇게 공부했죠.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 된다 그랬어요. 지위나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은 이제 광고까지도 포함시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하지 말라. 그런데 단 가능한 것이 있죠. 뭐가 가능하냐? 상속과 저당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 지위 증서에는요. 지위 증서에는 어느 것이 있는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공조증 확대 금지 그랬지 않습니까? 공급발순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저축 증서, 무화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자 대상사 확인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저거예요. 그러면 1번 보니까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거.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증여 해서는 안 되죠. 2번은 저당이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네요. 그렇죠? 저당이니까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를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도 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화 광고 하지 말고 입주저축 증서의 증여, 입주저축 증서 하지 말라 되겠죠. 그 다음 5번 보면 다음 중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 제가 맨날 얘기하죠. 투기과열지구자 나왔다. 그러면 투자했다 동그라미 치라 그러죠. 왜? 지정권자 둘 아닙니까? 그래서 요 사람이 할 때는 요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자, 요 사람이 할 때는 요 사람한테 협의를 해서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서 그러고 가서 지정하고 공고하고 역시 통보해 주죠.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얘기죠. 국토장관 시도사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서 투기과열 절차를 해제할 수 있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한 모집 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 3번 보면 국토교통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시도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할 때는 국토장관과 협의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국토장관 또는 시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장관은요. 1년마다 심의를 거쳐서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몇 년마다? 1년마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5번이 틀렸네요. 다음 6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및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게 생겨났죠. 그래서
이것도 국토장관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토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그 다음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서 역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고 통보해 줍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과열지구가 있겠고 위축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열지역이 있겠고 위축지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틀린 것 그랬죠. 1번 국토장관은 국토교통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나 2번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은 그 범위를 최소한 범위로 해야 된다. 맞어요. 과열은. 그 다음 3번 국토교통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미리 시도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국토장관은 조정대장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첩시를 공고하고 그 조정대장을 관할한 자 누구한테 통보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국토장관은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책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을 해제해야 한다. 다 머스트 맞습니다. 사이가 없으면. 자, 다음 7번. 다음은 주택법령상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자, 일단 과열지구를 했습니다. 직전월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시도 소비자 물가지수 1.3별 초과한 지역으로서 되게 청약률을 갖다 놨다 했어요. 2, 5, 10일 했죠. 2개월간 5대1, 10대1 초과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맞는 소리 아닙니까? 1번은 맞는 소리. 그 다음 2번 과열지역서 역시 직전월 소급 3개월간 기점에서 1점 초과하는 데서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됐다. 되겠죠. 그 다음 3번 위축지역이라는 건 직전월 소급 6개월간에서 마이너스 1%인데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위축지역으로서 직전월 소급 6개월간 주택가격 평균율이 마이너스 1%인 지역인데 로서 직전월 3개월간 평균 미분양이 전년 수 대비 2배 증가됐다. 당연히 그런 거죠. 위축지역으로서 직전월 소급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 상승이 마이너스 1% 이하인데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수요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뭐가 됐어요? 과열지역이 되겠죠. 수요가 여기는 전국 평균을 갖다 초과했다. 그러면 가서 초과했다면 수요자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해당 주택의 10년 이내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전매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다. 그런 한 예외의 내용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이 예외는 이렇게 우리 공부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로다가 봤던 걸 알 수 있겠죠? 자, 뭐라고 연적했느냐? 원래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가서 환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뭐냐? 사상이 해이하면 전매 증여가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세대원 전부가 가야 되겠죠.
여기는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죠. 그러면 사상해이 전매 증여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반드시 수도권 외로 가야 돼. 상속 해외 나가는데 2년 이상 나갔어야 되겠죠. 자 이걸 꼭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라 그럼 1번이 틀렸는데 수도권 외로 가야 되겠죠. 1번.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상속으로 전원이 가는 거 맞고 해외로 2년 이상 나가는 거 이혼해서 배우자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거는 경매 공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개가 남았네요. 이제 자 그래서 9번 10번 하고서 마지막 농지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택상환을 김영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네, 주택상환사채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으로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까지 기간을 한다. 맞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죠. 왜? 지급보증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택상환사채 발행 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상법상의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적용.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마지막 10번 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해서는 40년간 맞고 그 다음 우리가 75% 있으면 40년 연장할 수 있는 거 맞고 그 다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공급받은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설정된 걸 마찬가지고 그 다음 월별 임대로 하지만 가서 합의가 돼서 임대를 보증 전환할 수 있죠. 보증금으로 전환. 그 다음 표준 임대차 계약을 사용하면 되는 건데 5번이 틀렸죠. 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이 법에 즉 주택법에 적용이 없으면 일단은 특별법 없으니까 집합건물법 그 다음 민법 이런 순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졌다 하는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농지법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모의고사 끝나면 이제 다 끝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